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그 세포생물학하고 분자생물학이라는 거를 강의하고 있고요. 연구는 뭘 하냐면 이 생명체를 다루는데 주로 이제 그 실험동물, 그 생쥐라는 실험동물 모델로 해서 유전자 조작을 해서 어떻게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지 그 과정을 밝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세포도 많이 다루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 DNA 끝에 있는 텔로미어라는 건데요. 이 텔로미어가 제가 어떻게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지를 공부하다가 만나게 된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인데 그 노화가 늙는다는 것하고도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노벨상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주제를 노화하고 텔로미어로 잡았는데 맨 끝에는 여러분들 그 실제 생활에서 어쩌면은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 소위 요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앞에 맨 프론티어에 있는 그 맞춤형 항암 치료 정밀 의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하고 있는 연구하고도 직결돼 있고 지금 가장 그 각광을 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총화이기도 합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것 같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게 지금 좀 전에 그 말씀을 나누다 들었는데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되게 우울하다라고 하셨다는데 그렇지 않고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고 과학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제 우리의 희망에 기여하게 됐는지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스몰리라는 사람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나열을 했는데요. 이건 한참 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물, 식량, 환경, 빈곤, 테러 및 전쟁, 교육, 민주주의, 인구 문제에 있는데 질병은 항상 낍니다. 이거는 사실 아마 인류가 항상 관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글자가 아주 초기에 생긴 역사 시대부터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거는 어떻게 사람이 병에 걸리고 죽느냐였어요. 그래서 이집트 파피루스에서도 최초에 나타났던 기록이 이제 암에 대한 얘기라서 그 표현이 되어 있었고 은허 시대 뭐 갑골 문자에도 암은 나옵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보면은 이 생각을 하고 지각이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도의 그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들에 항상 낍니다. 그래서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아마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저도 이제 50이 넘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기억력이 감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뭐 다 기억하던 숫자, 사람 이름 이런 거 언뜻 생각 안 나고요. 그래서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하고 있고요. 쉽게 피로하고 당연히 주름이 많이 생기고요. 이게 피부가 처지게 되니까요. 그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병에 잘 걸립니다. 키가 작아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 발생률이 증가하죠. 왜 암 발생률이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말한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생물학자가 얘기하는 세포학적으로 본 늙음은 어떤 것이냐면 세포의 재생력이 둔화하는 것, 줄기세포의 숫자가 감소하는 것, 염증이 증가하는 것, 면역력이 감소하는 것. 이게 뭐 면역력 저하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내 단백질이 다 이렇게 쓰임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휴지처럼 공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단백질이 분해가 안 돼서 이렇게 소위 플락이라는 게 머리에 생기고 그러는 게 치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모터 뉴런 그러니까 이제 그 활동할 수 있는 그 신경세포에 잘못됐었을 때 나타나는 게 파킨슨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 단백질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몸이 그 세포가 활동을 하려면 ATP라는 에너지를 내야 하는데 그 공장이 세포 내에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소기관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면 당연히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얘기 쫙 하잖아요. 그럼 과학자들은 사실 이걸 나열하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이 공통적인 어떤 질서,
그 신이 만든 어떤 질서 내지는 이걸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과학적 그 쉬운 언어 이런 걸 찾고 싶어 하는데요. 그걸 하나로 얘기하자면은 사실은 늙는다는 건 결국 우리의 유전자인 DNA가 계속해서 손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DNA가 계속 손상된다고 하면 위에 세포 재생력이 둔화하는 것, 줄기세포 감소하는 것, 염증이 증가하는 것, 면역력이 감소하는 것, 세포 내 단백질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것,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가 되는 것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DNA 손상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것, 이것이 늙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나중에 이제 세포 노화라고 해가지고 분열 더 이상 안 하니까 늙는 것, 노화를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암이 발생하는 것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최근에 제가 본 그 드라마인데 이게 과학자가 생각하는 거를 사회적으로 보면 아 이게 문제겠구나 싶었어요. 사실은 진시황이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했다는데 영원 불멸하고 싶어 했다고 그러고 사실 우리도 다 모두 다 오래 살고 싶어 하는데 진짜 오래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죽지 않고 싶어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친지들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그걸 오래 영유하고 싶은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아마도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절대적인 숫자가 어느 때까지 욕심을 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의 가족과 친구들과 친지들하고 오랫동안 살고 싶은 것, 건강하게 그거거든요. 근데 이런 욕심이 뭐냐면 최근에 제가 본 그 어느 드라마에 그 스카이 캐슬이라는 걸 봤더니 거기에 주인공이 사실은 이중이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가난한 선진국집 딸일 때 이름이 광미향이고요. 나중에 이제 부잣집에 며느리로 그 뭐지 스카이캐슬에서 사는 사람으로 나올 때 한서진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데 저처럼 50세 정도가 돼서 그 동창회를 가면요 똑같은 반 친구들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늙은 친구가 있고 되게 팽팽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건강 나이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미향은 아마도 한 42세 정도면은 이미 막 노화가 너무 많이 시작이 돼가지고 막 아프기 시작할 거고요. 똑같은 사람인데 광미향으로 살았다면 그런데 한서진으로 살은 사람은 63세가 돼도 40살인지 뭐 30 몇 살인지 이렇게 보인다고요. 이게 이제 경제적인 거하고 관계가 있어서 노화의 속도는 지금 사실은 경제력이 좋은 사람들이 늦추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관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포생물학자의 관심도 있지만 세포생물학자가 보는 사회에서는 아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서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이슈하고 노화는 직결돼 있습니다. 지난주인가 지금 뉴스에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한다고. 그게 아마 기준이 60세 이상이 뭐 인구의 40%가 넘으면 진짜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는 적고 사람들은 오래 살고 그래서 초고령 사회인데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봤었을 때는 건강하게 오래 복지를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되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이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사회적인 이야기였다면 약간 조금 더 이게 그래도 제가 과학자라서 과학적인 얘기를 하자면 노화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진 도대체 세포 내 고분자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그 화합물이거든요. 그 세포는 다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화학적인 법칙에 지배를 받는 게 세포예요, 사실은. 그렇고 또 세포 내 법칙이 또 있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단위, 세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과학자들은 그 케미컬, 화합물을 알고 싶어 하니까 생명 고분자가 뭐가 있나라고 보면은 소위 활성산소라는 것. 그러니까 세포가 대사를 하고 활동을 하면 많이 할수록 그 reactive oxygen species인데요. 영어로는 활성산소라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얘가 DNA 손상시키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는 게 노화하고 연결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리는 그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못하는 것. 그리고 이제 선충 연구하는 사람이 그 구글이라는 글로벌 기업의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노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밝힌 거가 뭐냐면 인슐린 그 수용체에 그 세포 신호 전달을 하는 인슐린 그 수용체 신호 전달 체계인 다프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노화하고 관계돼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오늘은 좀 안 할 거고 텔로미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텔로미어라는 거는 DNA 끝인데,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거는 노화, 늙는 것하고는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텔로미어가 유전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유전자가 노화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 근거들이 사실은 있는데 워너 유전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저기 사진에 저희 같은 사람입니다. 일본 여성인데요. 왼쪽이 14세일 때예요. 뭐 정상이죠. 14세 여성이 저렇게 보이는 거. 근데 오른쪽이 48세일 때예요. 저 48세로 보기에는 아무리 무슨 뭐 경제적 환경이 안 좋거나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늙었잖아요. 저런 분들을 유전자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봤더니 DNA가 이렇게 계속 감기면 그걸 한번 잘라줘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DNA 대사작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DNA가 그 대사하는 거를 도와주는 DNA 그 칼 효소가 있어요. 그게 워너입니다. 이게 돌연변이가 됐더니, 그러니까 DNA가 잘못해서 계속해서 돌연변이가 되면은 저렇게 조로하는 워너병에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 조로만 있는 게 아니라 암 발생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렇게 좀 모순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빨리 늙는데 또 암 발생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DNA와 노화가 DNA 상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라는 것, 그다음에 유전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렇다라는 것은 알려져 있었는데, 이거에 이제 그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어쩌면 진시황 때부터 풀고 싶었던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현재 과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도대체 우리의 수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세포가 생명의 단위라는데 생명의 단위인 세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명이 결정되는가, 뭐 이런 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61년 정도에 그 미국의 헤이플릭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피부 세포를 이렇게 꺼내다가 영양 배지에다가 놓고 키워봤어요. 바깥에서 시험관에서. 그랬더니 한 50번 정도, 60번 정도 세포가 분열한 다음에 더 이상 분열을 안 하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쫙 뻗어 있어요. 늙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노화 단계라고 세네센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노화의 단계에 이르는 게 한 사람의 세포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거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피부 세포에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세포가 얼마나 분열할 수 있는지는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헤이플릭이 발견한 거니까 자기 이름을 따서 헤이플릭 리밋, 뭐 헤이플릭 한계라고 지었어요. 이 상태가 세포가 노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를 본 거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것, 그걸 그냥 세포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은 도대체 이게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 유명한 찰스 다윈의 얘기를 좀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죽음이라는 게 필요할까? 그 왜 도깨비처럼 그렇게 뭐 900년씩 안 살고 왜 죽음이라는 게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쩌면 다윈의 이 말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드렸듯이 세포가 계속해서 대사를 한다는 거는 활성산소도 나오고 뭐 텔로미어도 손상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돌연변이가 계속 축적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환경 변화에 적응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번식을 통해서 자손을 낳는 것이 그 종족의 유지에 훨씬 더 유리하지, 하나의 개체가 평생 살고 뭐 영원히 사는 것은 환경 적응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수명이 결정되도록, 그러니까 수명이 정해져 있는 것, 우리의 수명이 정해져 있는 것, 이런 거는 어쩌면 전체 크게 놓고 봤었을 때는 자연의 섭리라고 그냥 얘기를 하지만 과학적으로 봤었을 때는 진화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이 종족이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한. 그래서 환경에 가장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잘못된 것,
그 건강하지 않은 것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체의 생존과 사회가 지속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적응이 됐다,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뛰어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아까 헤이플릭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헤이플릭 한계, 세포가 노화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왜 그런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가도록 제가 그려서 죄송한데 이게 DNA가 복제하는 방법이에요. DNA는 우리의 유전 정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손한테 계속해서 DNA를 전달한다는 것, 아니면 우리가 키가 크고 그 다음에 뭐 그 머리카락이 자라고 장 세포가 계속해서 분열한다는 건 세포 분열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DNA가 복제가 된 다음에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딸 세포가 두 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세포에서. 그래서 똑같은 DNA가 복제가 돼야 되는데 이 복제하는 방법 때문에 세포가 노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제를 할 때 사실은 이제 이 기구가 보면 이 방향이 있어가지고 DNA에 그 먼저 가는 리딩 가닥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지연 가닥이라는 게 이게 다른 방식으로 분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람 세포, 특히 이제 뭐 진핵 생물은 모두 다 이렇게 DNA가 선형이에요. 동그랗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 분자적으로 봤었을 때 이 복제 방법 때문에 맨 끝이 그 복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짧아집니다. 세포가 분열하면 분열할수록 맨 끝이 없어지니까 짧아져요. 그러면은 유전자가 이게 다 그 뭐 단백질을 코딩하는 애여야 되는데 얘가 짧아져 버리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맨 끝에는 단백질이 되지 않는 어떤 그 반복 서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네가 그 짧아지고 있다가 더 이상 짧아지면 안 될 때 신호를 보내서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헤이플릭이 발견했는데 그게 이제 선형의 DNA를 가지는 사람 세포가 분열할수록 DNA 말단이 짧아지니까 이 맨 마지막에 그 말단의 복제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이제 헤이플릭 이후에 사람들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의 세포가 우리를 만드는 우리의 세포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뭐 다윈의 이론에 따라서도 우리가 수명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맞고 이렇게 세포가 DNA를 복제하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세포는 노화하게 돼 있다, 분열할수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텔로미어가 무엇인가가 중요한데요. 텔로미어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로서 텔로는 끝을 얘기하고요, 미어는 실을 얘기하는데 이 실은 DN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NA는 그 유전 정보입니다. 유전 정보가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단백질들이 RNA를 만들고 RNA가 단백질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이제 모든 생명 활동을 하게 하는 효소들이고 뭐 기구들인 겁니다. 염색체라는 것이 DNA가 막 쌓여 있는 그 고분자를 얘기하는 건데 이 염색체 맨 끝이에요. 맨 끝에 돼 있어서 이거 사실은 보호하는 거예요. 유전 정보가 내부에 있고 보호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쉽게 생각해서 이 신발끈 있지 않습니까? 맨 끝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캐핑되어 있지 않으면 신발끈을 묶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맨 끝에 캐핑되어 있는 애처럼 실제로 얘는 그렇게 나선형으로 묶지는 않지만 얘가 없으면은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신발끈을 묶기 힘든 것. 그거를 텔로미어에 빗대서 초기의 발견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텔로미어는 캡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골무 같은 것, 그 바늘에 찔리지 않도록 그런 것을 이제 텔로미어라고 얘기합니다. 2008년이 아니라 2009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이 세 분한테 돌아갔는데요. 텔로미어와 텔로미어를 그 복제하는 텔로머레이즈라는 효소를 발견한 사람들한테 돌아갔어요. 노벨상이 사실 이렇게 여성이 많이 탄 예는 이때가 사실 그때까지는 최초였는데 노벨 과학상에 여성이 타는 비율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제가 가는 학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보면은 많은 경우에 제가 혼자, 그러니까 모든 발표자 중에 저 하나거나 2명 중에 하나거나 그런 때가 많은데 이 텔로미어 학회를 가면은 여성이 되게 많아요. 이 파이오니어가 여성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엘리자베스 블랙번이라는 사람과 그의 제자였던 캐롤 그라이더 그리고 이제 그 하버드의 잭 소스텍 세 명이 받았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왜 우리가 늙는지 그리고 왜 진시황이 어떤 걸 찾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이 주어졌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노화만이 아니라 사실 암의 문제까지 이제 겹쳐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과학 강연이니까. 이 엘리자베스 블랙번은 호주 출신이에요. 그리고 영국에서 제가 있었던 똑같은 곳에서 공부를 했었고, 이 소위 DNA를 이렇게 염기 서열을 다 결정하는 방법을 발견한 사람이 프렛 생어인데, 생어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다른데 이제 박사후 연수 과정을 가가지고는 미국에 가서는 이 굉장히 하등한 동물인데 이제 테트라 하이메나라는 동물에서 단일 세포인데 시퀀싱을 계속했어요. 염기 서열, 그러니까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계속 했더니 이 맨 끝에 되게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DNA는 핵산이 ATGC라고 해서 아데닌, 티아민, 사이토신, 구아닌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4개가 이렇게 반복으로 해가지고 코드를 만드는 건데 이 ATG가 뭘 만들고 4개가 코드를 만들기 때문에 얘가 그래서 컴퓨팅이 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학이 완전 컴퓨팅하고 맞아 있는 이유는 이 DNA 상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DNA를 시퀀싱을 다 해서 봤더니 이상하게 이 맨 끝에 TTAGGG로 서열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어 있어서 이걸 보고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했고요. 이게 아마도 우리의 유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TTAGGG 반복 서열을 발견을 하고 난 다음에 학회 가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TTAGGG 반복 서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선형으로 되어 있는 유전자를 보호하는 어떤 기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했더니 학회장에 있었던 다른 하버드의 잭 소스텍이라는 박사가 그걸 내가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다. 정말로 TTAGGG의 반복 서열이 정말로 유전자를 보호하는 것인지 실험을 해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엘리자베스 블랙번한테 접근을 해서 나랑 같이 연구를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굉장히 사실은 단순하면서 깔끔한 실험을 했는데 이 반복 서열을 이 미니 염색체를 만든 다음에 효모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파손이 되지 않으면, 파괴가 안 되면 진짜 그러면 TTAGGG 반복 서열이 유전자를 보호한 것이었다라는 거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효모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실험을 해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블랙번의 가설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버린 거죠. 당연히 그래서 노벨상을 같이 받는 거고, 바로 이 사람이 이 TTAGGG 반복 서열이 신발끈 맨 끝을 묶는 것처럼 캐핑하고 보호해준 애다라고 해가지고 캐핑이란 말을 이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호해주는지는 알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몸에 이 암세포는요 절대로 세포 노화가 되지 않고요 계속해서 분열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이 왜 생기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암은 그러면 이 세포 노화를 완전히 극복한 세포 아니겠느냐. 또 하나는 우리의 수정란 내지는 줄기세포. 얘네들은 이렇게 세포 노화 해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간이 손상당하면은 3분의 2씩 떼어내도요 실제로는 이렇게 제 크기로 다 분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생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그 세포의 재생력은 어디서 오는 거냐? 줄기세포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줄기세포하고 암세포에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 짧아지지 않도록 TTAGGG 반복 서열이 계속 짧아지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찾았는데 엘리자베스 블랙번의 제자인 캐롤 그라이더가 효소를 찾았어요. 얘가 이제 TTAGGG 반복 서열을 갖다 넣어주는 효소가 암세포 그다음에 줄기세포에서 발현되고 있다는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효소 이름을 텔로머레이즈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텔로미어의 비밀을 최초로 풀기 시작한 3명이 당연히 2009년에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연구인데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거로 다 해결돼서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봤더니 사실 돌연변이가 되면은 유전병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텔로머레이즈라는 게 돌연변이 되면은 흔하지 않은 질병이지만 우리말로는 이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DC라는 질병인데 디스케라토시스 콘제니타 이래가지고 온갖 복잡한 질병이 나타나요. 뭐 손가락도 되게 이상하고 이제 비율이 안 맞고요. 그다음에 혓바닥도 이상하고 이제 손톱 다 망가지고 이러면서 또 이상하게 이제 다른 면역 질병도 생기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텔로머레이즈가 문제가 있으면은 질병도 생긴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반대로 뭐냐면
텔로미어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으면은 줄기세포로서는 좋은데 암세포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캐핑의 문제가 되게 중요해졌는데 이 세 명은 노벨상을 받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분자 메커니즘을 발견한 분이 있는데 이분도 여성입니다. 티티아 들랑이라는 네덜란드 출신이고 지금 현재 미국의 로커펠러 대학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텔로미어 끝이 이렇게 빵 동그랗게 쌓여서 텔로미어 고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얘가 보호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텔로미어 캐핑 메커니즘도 이제 밝혀졌는데 그래서 텔로미어가 짧아진 세포가 바로 노화 세포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그러면 노화됐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노화라는 건 염증이 늘어나는 것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면역 세포가 좀 기능을 못하는 것.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DNA 끝이 그렇게 짧아졌다고 해서 도대체 이게 염증이랑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보니까 텔로미어가 짧아진 세포에서는 염증 반응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요. 면역 세포가 노화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신진대사량은 감소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현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늙음이라는 것과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으로 설명이 사실은 많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심지어는 이 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게 결국은 뇌신경 세포 간에 이제 시냅스가 약해지는 것도 있거든요. 연결되는 게 뇌신경 뉴런 간의 시냅스가 약화되는 것도 사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텔로미어도 DNA고요. 그래서 DNA 손상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늙는다는 건 DNA가 손상되는 거고 그것으로 일어나는 세포 내 반응입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면은 DNA가 수선이 돼야 되는데 고쳐져야 되는데 고쳐지지 않는 것. 이게 늙는 것. 그다음에 텔로미어가 짧아진 것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렵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얘기인데 사람들에서 되게 많이 찾은 게 뭐냐면은 이제 저처럼 분자생물학자들은 그 메커니즘을 굉장히 많이 열심히 규명을 하고 공부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3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티티아 들랑도 그랬고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이거에 관심이 많죠. 그러면 텔로미어가 긴 사람들은 오래 사냐? 그다음에 건강하냐? 그걸 질문했는데 답이 아니다라는 논문은 아직 없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꽤 좋은 학술지에 실렸는데요. 맞다라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면 이 첫 번째 거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부터 유태인 중에서 아시케나지 유태인이라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게 추적을 해가 보면은 자기네끼리 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폴란드 계통인지 아니면 뭐 이집트 쪽인지 바빌로니아 쪽인지까지 이렇게 추적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 루트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유전학적으로는 뿌리를 알고 있으니까 유전적으로 좀 약간 동질성이 높거든요. 그런 데서의 유전학적 연구는 사실 신뢰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 아시케나지 유태인들 중에서 100세까지 산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분들의 텔로머레이즈의 유전적 변이하고 이 사람들의 이제 오래된 수명하고 결론 비슷하게 연관관계가 있었어요. 즉 텔로미어가 길면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텔로머레이즈 활성화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게 텔로미어 길이와 수명은 연관이 있다는 게 이 유태인 연구에서 이루어졌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건강도인데 이 100세 노인들의 자손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건강한 상태에서 뭐 85세 넘은 사람들의 자손들의 텔로미어가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자손들보다 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가 있다는 거죠. 보면은 흔히 우리 예전에 할머니들도 얘기하셨는데 장수 가계라고 하나요? 뭐 그게 사실은 설명이 된 거예요. 텔로미어 길이로. 그래서 이제 집안에 이제 장수하신 분들이 많으면 자신의 텔로미어가 아마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길 확률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오래 살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변수가 없다면. 그래서 이제 이런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텔로미어하고 수명하고 연결돼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건강 그다음에 수명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이제 논문들이 뒷받침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사실은 자기가 가족을 골라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경제적으로 이제 허용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건강하게
그 건강한 수명을 누릴 수 있느냐 이거죠. 뭐 몇 살까지 살 수 있느냐보다는 사실은 아마 이게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100세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텔로미어 캐핑을 잘해주면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텔로미어를 잘 보호하면 되겠다. 텔로미어는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냐고 제가 찾아봤는데 이 결국은 뭐냐면 텔로미어를 보호하려면 DNA를 보호하는 기작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발이 똑같은 신발인데 마구 쓰면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늙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잘 관리하고 그러면은 똑같이 계속 깨끗한 신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스트레스 조절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식하고 운동하고 명상하고, 제가 지금 이 명상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듣고 왔는데 이거는 듣고 쓴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던 명상하는 것. 그래서 이게 뭐냐면 활성산소를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염증을 조절하는 거죠. 이것은 제가 그냥 쓴 건 아니고요. 사실은 텔로미어 이펙트라는 책이 있는데 그 노벨상 받은 엘리자베스 블랙번도 같이 공저자로 했었던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텔로미어를 보호하는 것은 DNA를 보호하는 건데 DNA를 보호하는 것은 결국은 이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족력이 좋아서 텔로미어가 긴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마도 그 건강한 수명 나이를 결정할 수 있는 그 방법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그러면 이 얘기는 사회학적인 내용이 돼버리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러면 텔로미어의 건강도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실험실 단위에선 다 해요. 최근에 제가 강연하고 난 다음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 병원 저 병원에서 텔로미어 길이까지 측정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텔로미어 길이를 한순간에 내 길이가 얼마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크게 건강도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예를 들어 정기검진처럼 3년에 한 번씩 측정을 해봤었을 때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더 직접적으로는 실제로는 그러니까 텔로미어가 건강한 상태이냐 아니면 손상된 상태이냐를 측정할 수 있다면 그게 아마 직접적인 건강도일 겁니다. 근데 이거 실험실에서는 할 수 있어요. 이게 이런 게 서비스 되지 않지만 이거는 이제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자적으로 텔로미어 길이가 짧고 길고 이거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린 거, 이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한순간에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그러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는 손상됐었을 때 이렇게 항체로 염색할 수 있거든요. 염색체 맨 끝에. 그거를 이제 만약에 정기적으로 측정을 한다고 하면 아마도 그 텔로미어 건강도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너무 심하게 많이 손상됐다고 하면은 생활 습관을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바꿀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아니면 이게 두려움에 떨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너무 이게 전체 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지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텔로미어 끝을 우리가 이렇게 표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그걸 소위 텔로미어 인듀스드 포사이러스 TIF라는 거를 측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 학생이 측정한 겁니다. 이제 마우스 생쥐 모델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의 세포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텔로미어가 짧아진 세포가 바로 노화 세포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그러면 노화됐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노화라는 건 염증이 늘어나는 것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면역 세포가 좀 기능을 못하는 것.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DNA 끝이 그렇게 짧아졌다고 해서 도대체 이게 염증이랑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보니까 텔로미어가 짧아진 세포에서는 염증 반응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요. 면역 세포가 노화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신진대사량은 감소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현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늙음이라는 것과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으로 설명이 사실은 많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심지어는 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게 결국은 뇌신경 세포 간에 이제 시냅스가 약해지는 것도 있거든요. 연결되는 게 뇌신경 뉴런 간의 시냅스가 약화되는 것도 사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텔로미어도 DNA고요. 그래서 DNA 손상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늙는다는 건 DNA가 손상되는 거고 그것으로 일어나는 세포 내 반응입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면은 DNA가 수선이 돼야 되는데 고쳐져야 되는데 고쳐지지 않는 것. 이게 늙는 것. 그다음에 텔로미어가 짧아진 것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렵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얘기인데 사람들에서 되게 많이 찾은 게 뭐냐면은 이제 저처럼 분자생물학자들은 그 메커니즘을 굉장히 많이 열심히 규명을 하고 공부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3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티티 아들랑도 그랬고.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이거에 관심이 많죠. 그러면 텔로미어가 긴 사람들은 오래 사냐? 그다음에 건강하냐? 그걸 질문했는데 답이 아니다라는 논문은 아직 없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꽤 좋은 학술지에 실렸는데요. 맞다라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면 이 첫 번째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부터 유태인 중에서 아슈케나지 유태인이라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게 추적을 해가 보면은 자기네끼리 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폴란드 계통인지 아니면은 뭐 이집트 쪽인지 바빌로니아 쪽인지까지 이렇게 추적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 루트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유전학적으로는 뿌리를 알고 있으니까 유전적으로 좀 약간 동질성이 높거든요. 그런 데서의 유전학적 연구는 사실 신뢰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 아슈케나지 유태인들 중에서 100세까지 산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분들의 텔로머레이즈의 유전적 변이하고 이 사람들의 이제 오래된 수명하고 결론 비슷하게 연관관계가 있었어요. 즉 텔로미어가 길면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텔로머레이즈 활성화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게 텔로미어 길이와 수명은 연관이 있다는 게 이 유태인 연구에서 이루어졌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건강도인데 이 100세 노인들의 자손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건강한 상태에서 뭐 85세 넘은 사람들의 자손들의 텔로미어가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자손들보다 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가 있다는 거죠. 보면은 흔히 우리 예전에 할머니들도 얘기하셨는데 장수 가계라고 하나요? 뭐 그게 사실은 설명이 된 거예요. 텔로미어 길이로. 그래서 이제 집안에 이제 장수하신 분들이 많으면 자신의 텔로미어가 아마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길 확률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오래 살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변수가 없다면. 그래서 이제 이런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텔로미어하고 수명하고 연결돼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건강 그다음에 수명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이제 논문들이 뒷받침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사실은 자기가 가족을 골라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경제적으로 이제 허용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건강하게 건강한 수명을 누릴 수 있느냐 이거죠. 뭐 몇 살까지 살 수 있느냐보다는 사실은 아마 이게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100세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텔로미어 캐핑을 잘해주면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텔로미어를 잘 보호하면 되겠다. 텔로미어는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냐고 제가 찾아봤는데 결국은 뭐냐면 텔로미어를 보호하려면 DNA를 보호하는 기작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발이 똑같은 신발인데 마구 쓰면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늙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잘 관리하고 그러면은 똑같이 계속 깨끗한 신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스트레스 조절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식하고 운동하고 명상하고 제가 지금 이 명상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듣고 왔는데 이거는 듣고 쓴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던 명상하는 것. 그래서 이게 뭐냐면 활성산소를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염증을 조절하는 거죠. 이것은 제가 그냥 쓴 건 아니고요. 사실은 텔로미어 이펙트라는 책이 있는데 노벨상 받은 엘리자베스 블랙번도 같이 공저자로 했었던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텔로미어를 보호하는 것은 DNA를 보호하는 건데 DNA를 보호하는 것은 결국은 이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족력이 좋아서 텔로미어가 긴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마도 건강한 수명 나이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그러면 뭐 이 얘기는 사회학적인 내용이 돼버리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러면 텔로미어의 건강도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실험실 단위에선 다 해요. 최근에 제가 뭐 강연하고 난 다음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 병원 저 병원에서 텔로미어 길이까지 측정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텔로미어 길이를 한순간에 내 길이가 얼마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크게 건강도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예를 들어 뭐 정기검진처럼 뭐 3년에 한 번씩 측정을 해 봤었을 때 뭐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게 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더 직접적으로는 실제로는 그러니까 텔로미어가 건강한 상태이냐 아니면 손상된 상태이냐를 측정할 수 있다면 그게 아마 직접적인 건강도일 겁니다. 근데 이거 실험실에서는 할 수 있어요. 이게 이런 게 서비스 되지 않지만 이거는 이제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자적으로 텔로미어 길이가 짧고 길고 이거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린 거 이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한순간에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는 손상됐었을 때 이렇게 항체로 염색할 수 있거든요. 염색체 맨 끝에. 그거를 이제 만약에 정기적으로 측정을 한다고 하면 아마도 텔로미어 건강도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너무 심하게 많이 손상됐다고 하면은 생활 습관을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뭐 바꿀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아니면 이게 두려움에 떨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뭐 너무 이게 전체 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지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텔로미어 끝을 우리가 이렇게 표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그걸 소위 텔로미어 인듀스드 포사이러스 TIF라는 거를 측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 학생이 측정한 겁니다. 이제 뭐 마우스 생쥐 모델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의 세포도 할 수 있고요. 이게 텔로미어 얘기가 가장 연관이 많은 데가 암세포하고 줄기세포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노화하고 얘기한다면 줄기세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줄기세포가 계속해서 제공이 되고 있다면 노화도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개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늙음을 극복할 열쇠인데 줄기세포가 그럼 우리 몸에 많으면 좋으냐라는 게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여기저기서 듣기로는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허용이 안 되어 있는데 줄기세포를 가져다가 뭐 중국 가서 주사 맞는 분, 그다음에 또 뭐 일본 가서 주사 맞는 분들이 여기저기 많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허용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걸 하냐면 아마도 늙음을 극복하거나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는 저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안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줄기세포가 분열해가지고 손상된 세포를 대체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건강해지니까 이 줄기세포에 대한 얘기는 늙음을 극복하는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텔로머레이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줄기세포가 텔로머레이즈가 있다. 즉 텔로미어를 계속해서 길게 해줄 수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자, 줄기세포가 많으면요. 비정상적으로 많다. 그건 암의 상태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몸에 줄기세포는 정해진 숫자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세포가 계속 분열하는 애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종양 상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밥 와인버그라고 MIT의 유명한 학자인데 암생물학의 거두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모든 살면서 언젠가는 암에 걸리게 되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얘기하면 되게 겁나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겁이 안 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을 결정하는 것이 암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 100년 있다가 걸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무섭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이 텔로머레이스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이게 점점 텔로미어가 짧아진다는 건 짧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더 이상 분열을 안 하니까 노화하고 늙고 그 다음에 수명을 다하는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줄기세포는 계속해서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해요. 계속 분열합니다. 근데 세포가 이렇게 가다가 딱 노화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세포는 돌연변이가 막 되잖아요. 그러면은 삐실삐실 살아나요. 그러다가 점점 분열을 합니다. 계속 분열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암입니다. 왜 이러는지를 봤더니 바로
아까 그 캐롤 그라이더가 발견했던 텔로머레이즈라는 애가 여기서 그러면 안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돼 버린 거예요. 마치 줄기세포처럼. 그러니까 암세포는 어떻게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으냐면요. 줄기세포의 사생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점이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늘리려고 막 그 줄기세포 저기 텔로머레이즈를 뭐 억지로 발현을 시킨다던가 아니면은 줄기세포를 계속해서 많이 넣는다던가 했었을 때 FDA에 보고된 가장 큰 부작용은, 그래서 FDA가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암이 발생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미국이나 스위스, 영국의 그런 예들을 보고는 이제 허용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뭐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상황 봐가지고 하나 보고는 뭐 그냥 무조건 다 불허할 게 아니라 허용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논의도 지금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떠냐면은 그냥 확 열어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 가지 결정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허가 아니면 불허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매번의 케이스를 다 받아봐서 좀 문제가 있는 거는 이런 점들은 다 고치세요라고 해가지고 연구 프로포저를 다시 돌려보내고 계속해서 수정시켜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불허하는 이유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불허하는 거를 줄기세포를 굳이 가져다가 그냥 그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뭐 중국 가서 주사를 맞는다던가 일본 가서 그냥 주사를 맞는다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일지 그건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런 얘기 들었었을 때 약간 걱정을 좀 사실 하긴 합니다. 원래 뭔가 이렇게 규제가 없다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어서요. 자, 그래서 텔로머레이즈가 이런 역기능도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드디어 텔로미어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지를 알았다라고 해가지고 텔로머레이즈 발현하면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이제 역습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하나를 알고 난 다음에 이거로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10가지의 비밀이 다시 열리면서 아, 인간은 이렇게 작은 존재였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그런 일의 아주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생물학자로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텔로머레이즈가 역기능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텔로머레이즈를 발현시켜서 줄기세포를 많이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오래 살게 하는 그런 연구도 되어 있지만, 심지어 이제 마우스 제가 하는 실험 생쥐에서는 텔로머레이즈를 억지로 발현을 시켰더니 생쥐는 원래 2년 살거든요. 근데 3년 살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로 치면은 예를 들어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칩시다. 그 150세까지 산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건강하게. 근데 그 중에서 한 마리 정도는요, 꼭 암이 걸려요. 10마리 중에서 한두 마리. 그러면은 뭐냐면은 내가 10%나 20%에 끼지 말라는 법이 없고 어떤 실험에서는 30%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암세포의 탄생의 비율이 훨씬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선에서 우리가 텔로미어에 대한 걸 활용을 해서 그 건강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 텔로미어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사실은 적어서 그런 거죠. 훨씬 더 많이 알게 되면은 어쩌면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컨트롤하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한테 겁을 드린 것 같아서 조금 희망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희망의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게 제가 놀랐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했던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저의 선배 교수님 중에서 화학과의 김성근 교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걸 달라고 했습니다. 1965년에 만화가 이정문이 상상한 2000년도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근데 1965년이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뭐 과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태양열 주택, 우주 여행, 도우미 로봇, 청소 로봇, 전기 자동차, 무빙 워크, 여기 써 있는 거 모두 뭐 스마트폰, DMB TV, 화상 통화, VOD 요리 강좌, 사물 인터넷, 이런 걸 다 생각을 해서 이 그림에 다 있어요. 이게 그렇게 상상한 거 지금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위대했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진짜 상상한 걸 지금 다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도 되게 무서워하다가 상상한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라는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고 실제로 이제 가고 있죠.
그리고 다스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건 이 모든 게 정말 너무 엄청나게 놀라운 거지만 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동그라미 쳤는데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사회적으로 서울에 살고 예를 들어 뭐 삼성동에 살고 이러면은 병원 가기도 되게 편하고 그 다음에 소위 그 응급 치료도 제가 잘 받으니까 의료 혜택을 잘 받는단 말이죠. 경제적인 거하고 맞물려서. 그런데 예컨대 거제도에 사세요. 그러면은 아팠을 때 갑자기 치료받을 곳에 그 의료의 수준이 서울의 삼성동보다 훨씬 더 만약에 낮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너무 불평등하잖아요. 과학의 발전과 의학의 발전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다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뭐냐면 만약에 원격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인데요. 원격 치료라는 게 뭐 예를 들어 의사가 가지 않고 그냥 TV로 다 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좀 해보는 겁니다. 좀 그래서 모두한테 보편된 어떤 그 과학적 혜택, 의학적 혜택 이런 게 가능할 것인가? 상상하면 실현이 되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분자 메커니즘을 많이 알면서 사실은 약간 좀 동양의학이나 서양의학이나 비슷하게 좀 이런 약 해봤더니 뭐 암이 낫더라 내지는 뭐 면역 그 질환이 낫더라라는 게 더듬이식을 하다가 드디어는 이제 분자 메커니즘을 아주 표적하는 항암제들이 나왔어요.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만성백혈병 치료제인 그 상품명 글리백이라는 노바티스 회사가 만든 건데 아주 단순하게 만성 백혈병이 어떻게 해서 크로모좀 9번과 22번이 결합해서 되느냐. 그래서 생기는 BCR-ABL이라는 유전자가 어떻게 해서 작용을 하고 얘를 어떻게 하면 타겟하면 되는지를 딱 찾아내서 걔를 딱 표적하는 타겟하는 화합물을 스크리닝 해냈어요. 그래서 환자한테 한번 줘봤더니 이게 1임상 12명만 해봤을 때 너무너무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대학원도 다 마치고 포스닥 할 때였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이 뉴스를 보고는 만성백혈병 환자들이 그 빌 클린턴 대통령한테 다 편지를 썼어요. 이게 1임상하고 2임상하고 3임상 가면은 15년 걸리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뭐 누구한테 부작용 나타났다고 그러면 그냥 페일 해버려요. 그냥 폐기한다고요. 그러면은 제약사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들였는데 억지로 끌고 갔다가는 몇 조가 더 드니까 그냥 폐기해서 없어져요. 근데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1임상 때. 그러니까 백혈병 환자들이 그 2임상, 3임상 가기 전에 우리한테도 그냥 달라고 그 편지를 보내서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승인을 해요. 근데 이게 경구용 항암제여가지고 어떠냐면 평생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알약으로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냐면은 판도를 완전히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경제 판도도. 왜냐하면 백혈병 환자들한테는 완전 희소식이고 또 하나 이 노바티스라는 회사는 그래서 뭐 순위로 치면 한 30몇 위, 저 50몇 위에 있다가 단숨에 하루아침에 5위, 3위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됐지만 이제 완전히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신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팔렸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잘 듣는 항암제였는데 이런 백혈병 환자들한테는 이게 처음에는 되게 비쌌어요. 보험으로 안 들어와서. 근데 경구용이니까 한 달에 계속해서 돈을 한 500만 원씩 내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도 잘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우리의 이제 좋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에 이걸 편입을 시켜야 되니까 시민운동이 이루어졌었고요. 그 시민운동 덕분에 건강보험에서 이걸 편입이 돼서 상당히 그 싼 가격으로 이제 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의 개발, 그 다음에 뭐 저처럼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메커니즘을 발견하는 것이 연동돼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이게 다시 이제 사회와 연동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지식을 알게 되면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혜택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글리백 이후에 그 세계의 그 신약 시장과 판도는 바뀌었습니다. 이 보통 이 빅파마라고 하는 다국적 제약업계의 가 굴리는 예산이나 돈의 규모는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보다 훨씬 커요. 전 세계가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만약에 폐기했다면은 정말 너무너무 아까운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판도가 바뀐 다음에 이제 제약회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맞춤 항암제를 드디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리백이 최초의 스마트 드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메커니즘을 아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서양에서 많이 발전했으니까 서양 사람들한테만 계속 임상 테스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동양에 주목받게 된 거는 바로 이 약 때문인데 이제 더 많은 환자들이 이제 폐암이 많으니까 폐암을 타겟하는 약을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 메커니즘 타겟한 겁니다. 이것도 EGFR이라는 이제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타겟한 건데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가 1임상 때 보면은 한두 명의 간질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폐기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FDA가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약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약이었거든요. 메커니즘 타겟하는 거라서. 근데 일본에서 봤더니 일본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일본인 비흡연 여성한테는 아무 부작용이 없었고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게 논문이 났어요. 뭐 그 좋은 저기 저널에. 그거를 우리나라 그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되게 많이 보고는 임상 시험을 뭐 우리나라에서는 한 50명, 80명밖에 하고 있지 않던 거를 이분들이 막 편지를 써가지고 더 많이 해달라고 해서 어차피 폐기되고 있었던 거니까 일본에서의 좋은 결과가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그 동정적 임상 시험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500명이 했다고 들었어요. 했는데 효과가 매우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게 이 정말 돈을 많이 쓰고 진짜 많은 과학자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개발한 건데 이 폐기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FDA에서 허락이 안 났었는데 동양인 한테는 써도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허가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서 천당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당연히 이 서열이 엄청나게 뛰었죠. 그리고 이게 가져다 준 효과는 뭐냐면 그리고 지금은 이 폐암만이 아니라 이 EGFR이라는 데가 돌연변이 돼 있는 다른 암들에도 써요. 그러니까 이제 광범위하게 계속 올라간 거고 이제 허락되는 그 암종과 사람이 점점 늘어나니까 엄청난 효자 신약인데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 그전에는 그래서 동양인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사람마다 다른 인종마다 다른 유전자에 주목하게 되는 거죠. 동양인한테 많은 어떤 돌연변이에 타겟한 거거든요. 몰랐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르니까 사람마다 타겟하는 것도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유전자는 다 달라요, 사실은. 근데 뭐 다 뭐 10가지로 다른 게 아니라 이 다윈의 진화에 근거하자면 한 80%는 비슷하고 20%가 다르거나 2%가 다르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약이 있는 사람은 그 행운인 거고 잘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근데 다른 방식의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은 이 약은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약을 개발해 놨냐면 안 쓰는 약 중에 타겟하는 애가 있는 거죠. 그런 애를 쓸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소위 맞춤형 의료의 개념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총하예요. 맞춤형 그 의료라는 거는 영어로는 이제 정밀의학, 프리시전 메디슨인데 이 DNA에 주목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DNA에. 그래서 개인화된, personalized,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맞추는 프리시전, 그 다음에 프리벤티브, 예방까지 할 수 있는 이거를 이제 겨냥을 하는 건데요. 이 오바마가 그 몇 년 전에 대통령일 때 그 미국을 뭐 정밀의학 그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했어요. 이유가 뭐 조 바이든이라는 그 부통령이 아들을 그 뇌암으로 잃었다고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 그 과정에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면서 현재의 항암 치료가 이제 과학의 발전하고 이제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사람마다 다른 유전자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얘기를 많이 강조했다고 해요. 근데 뭐 그 사람의 그 건강만을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사실은 여기에 상당히 많은 경제와 돈과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다 결합돼 있어요.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건데 우리 모두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맞춤형 그 의료 내지는 정밀의학은 희망이 될 수 있는데요. 사람마다 어떤 병에 걸릴지 모르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면 아마 이런 걸 하나씩 해결하면서부터이기 때문인데요. 파이오니어 중에 한 명이 이 스티브 잡스예요.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이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사실 췌장암 처음에 수술을 하고는 그걸 극복하면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유명한 연설도 했었어요.
뭐 stay foolish, stay hungry 이러면서 자신의 삶을 15년 동안 쫙 반추하면서 엄청난 희망을 줬었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췌장암이 재발을 했어요. 재발을 했는데 워낙이 그 최첨단의 하이엔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던 분이고 많은 사람들 알았던 사람이라서 이분이 보통의 지금 그 통상적인 의료의 그 불만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암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냐면 DNA 염기 서열을 모두 다 알면 거기에 어떤 돌연변이가 있는지를 알면 걔네를 표적하는 항암제를 찾을 수만 있으면 내 병을 고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로서 최초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당시까지 한 20명이 안 됐다고 하니까 자신의 유전자를 하버드하고 이제 MIT 사이에 브로드 인스티튜트라고 있는데 이 유전체 연구하는 데요. 거기에 사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 10번을 여기를 몽땅 다 염기 서열을 결정을 했어요. 이 사람이 쓴 돈은 이제 훨씬 더 많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10억이라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한 번 그때는 염기 서류할 때마다 10억씩 그러니까 1억씩 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가 63개의 뮤테이션을 찾았는데 사용을 못했어요. 있는데 어떤 약을 써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뭐 시기 놓치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외과 의사들은 수술 안 해서 그런 거라고 뭐라고 그러고 내과 의사들은 내 말 안 들어서 뭐라고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이분이 연 게 있는데 이분은 오래 살지 못했지만 우리한테 후손한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딱 이래놨는데 그때는 자기 유전자 몽땅 다 서열 결정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맞는 항암제를 찾겠다, 맞는 약을 찾겠다는 사람이 20명이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그때는 파이오니어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후에 뭐냐면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예요, 기계랑.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 스티브 잡스 때는 한 번 시퀀싱 하는데 1억인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병원에서 하면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거든요. 그 회사들도 많고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스티브 잡스가 왜 실패했느냐? 83개 알면 뭐 해요? 그 중에 어떤 걸 타겟합니까? 약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83개가 계속해서 사람마다 한 83명을 했다. 그러면은 점점 공집합으로 수렴을 해요. 그러면은 진짜로 타겟해야 되는 것, 표적해야 되는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찾아내면은 그 유전자에 타겟하는 항암제는 아마도 그 암의 특효약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커져야 된다는 개념이 생겼죠. 그리고 이게 100만 원까지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억일 때하고 달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이제 10년 동안에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그 유전체 분석 비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모아질 수 있게 되면서 어쩌면 정밀의학, 즉 유전자에 기반한 치료가 가능하다,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 개인화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분석인데 거기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냥 그게 다이냐? 결국은 어떻게 하면 양질의 유전자 정보를 얻을 거냐 이런 거죠. 이게 모든 게 이제 4차 산업혁명하고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AI 기반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뭐 기계 학습 이런 이제 그 컴퓨팅 기술들도 들어오고 의학 기술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 같은 분자생물학자의 엄청나게 많은 그 노력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정밀의학을 열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줄기세포하고 이 AI 기반의 그 유전체 분석 기술을 결합을 하면 미래에는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는 어쩌면은 그 정밀의학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조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줄기세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게 되면서 이 사실은 실험실에 유사장기를 키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가능하지 않았는데 한두 개의 줄기세포만 떼서 오가노이드라는 3차원 미니 장기를 만들 수 있고 췌장도 만들 수 있고 대장도 만들 수 있고 소장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있는 건 모르잖아요. 근데 세포를 꺼내서 바깥에서 그걸 재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췌장을 키워낸다면 그 췌장 사람 몸에 있던 췌장을 꺼내서 키웠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얻어내는 그
세포의 DNA 정보는 훨씬 더 정확한 거죠. 피에서 뽑거나 그냥 그런 거보다. 자,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3차원 줄기세포 그 배양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실험실에서 구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삼성병원의 이제 박주경 교수님이라고 그 젊은 소화기 내과 교수님인데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췌장암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90%가 수술이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췌장암이 힘든 거라고. 그래서 췌장암에 제가 관심이 생겼죠. 그 제가 하는 연구 유전자 때문에도 뭐냐면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워낙 힘든 위치에 있거나 발견이 늦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수술한 10%에서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90%에 대해서 정보를 모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자, 그러면은 내가 그 3차원 줄기세포 배양술이 있으니 만약에 검진 때부터 그거를 키워낼 수 있으면은 정밀의학이 가능할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걸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뭐냐면 내시경을 항상 한대요. 그 병원에 가면 아프면 내시경에서 이렇게 세포를 꺼내는 거거든요. 그 세포를 저한테 달라. 그럼 그거 가지고 3차원 줄기세포를 배양해낼 수 있으면은 거기서 유전자 검사하고 모든 세포 생물학적 분석을 해서 여기에 이 사람한테 맞는 항암제를 제시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약물을 처리해 봐가지고 아예 바깥에서 동반으로 항암제를 제시할 수 있거나 이러면은 90% 포기했던 사람들한테도 혹시 희망이 생길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실패를 했는데 이제 3년 만에 다 성공을 해가지고 이 3차원 줄기세포를 다 키워냈고 아주 코딱지만큼 조금 주는 이제 검진 그 내시경 검진 샘플에서 세포 분석을 모두 다 하고 염색체 분석도 다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게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한두 개일 때는 몰랐는데 이게 점점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수렴하는 돌연변이가 생겨요. 그럼 얘네를 타겟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6명 가지고 한 건데 그 사람들을 마우스에서 실험한 거로 하면은 유전자가 어디 망가졌는지를 알았었을 때 약물을 쓰면은 반응성이 다르다는 거를 저희가 알았거든요. 자, 그럼 이걸 똑같이 사람한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 데이터를 다 모아서 기계 학습을 시키면 아마 아주 똑똑한 타겟을 찾아내면은 정밀의학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딴 분들은 고유전자만 검사를 하면은 뭐 맞는 항암제를 제시해 줄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밀의학을 구현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이제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이런 것이 여기저기서 구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난 췌장암을 치료해야겠어라고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사실 그냥 과학자인데 질문이 이끄는 대로 가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런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부했던 방식,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주로 저를 포함해서 옛날에는 이 라이브러리였어요. 뭐냐면 완성도가 이미 있는 지식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책을 공부하고 외우고. 근데 사실은 저희 실험실 같은 환경에서 레버러터리예요. 실험실은 뭐냐면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는데 질문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만들어져가는 새로운 지식인 거예요. 그걸 하다가 이게 되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밀의학 얘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실험실이나 아니면 사회적 토론회장, 오늘 같은 장소, 사회 현장, 프로젝트 이런 데서 부엌처럼 뭔가 만들어내고 있다 보면 이렇게 1965년에 이정문 선생이 그냥 과학적인 지식 아무것도 없이 상상해낸 게 막 구현되는 것처럼 돼가는 거죠. 이게 진짜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과학자도 그냥 너무 과학 실험실에서 따로가 아니라 시민사회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은 훨씬 더 살아있는 그런 질문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운 얘기하다가 암울한 얘기하다가 조금 희망을 드렸기를 바라면서 이 과학 강연이니까요. 과학자로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고 정말로 어쩌면 우리 모두한테 아직까지 살아있는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오스카 와일드의 명언으로 이제 끝을 맺을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진흙탕에 살고 있는데 우리 중에 어떤 누구는 별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는 사실 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이제 우리가 상상했던 어떤 걸 실현해 낼 수도 있겠고, 이제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질문을 찾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더없이 큰 영광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고요.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뭐 면역 항암 치료제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자, 오늘 얘기해서 어떤 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민사회와 같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하나의 그 질문은 그거예요. 그 빅데이터는 되게 좋은 건데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 빅데이터는 누가 관리해야 되는가? 유전체 정보 같은 거.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가 다 통제만 하면 과연 맞는가? 활용을 못하면. 그런 남겨진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화하고 그다음에 이거 발전해야 되는,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정보 보호라는 거. 이 두 가지의 토끼. 혹은 내 개인정보를 기부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다면, 돈으로만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이런 생각거리가 하나 남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관심 있을, 만약에 건강진단의 텔로미어 항상성, 얼마나 건강한지를 포함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근데 현재는 그게 굉장히 고가여야 할 겁니다. 이거를 과학자들과 시민사회가 뭐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가지고 아주 싼 비용, 저비용으로 개발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한다면은 어쩌면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거제도에서도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고 AI하고 결합된 새로운 진단법이 나와야 될 거예요. 이거는 막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체를 위한다면. 그래서 이제 이게 의료 현장하고의 이 엄청난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허망하실지 모르지만 불로장생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건강 나이를 분명히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건강보험 적용과 맞물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추구하는 거는 실제로는 저의 과학적인 어떤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과학적 혜택을 누리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스티브 잡스처럼 돈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는 없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과학자만이 아니라, 또 병원만이 아니라, 정부만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어떻게 같이 합쳐서 노력을 할 것인가라고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아니면은 생각을 나중에라도 듣고 싶습니다. 여기서 강연을 마치겠고요. 오늘 책을 카오스 재단에서 제가 강연했었던 걸 책으로 묶었던 기원이라는 책이 있고, 강연했던 내용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사이언스에 나섰던 125가지 질문 중에 생물학적인 부분을 제가 맡았었는데, 인간과 우주에 대해서 아주 조금밖에 모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고요. 너무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